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드맨 박진영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선거 후 당정의 입장 발표와 각 당의 다양한 반응, 그리고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으로 불안해진 중동 관련 뉴스 등 많은 뉴스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걸어들이기 위해 애써서 또 개발과 재무적 의견을 더 챙기고 유지를 했습니다. 정치 개혁을 외쳤던 이번 총선 결과가 윤석열 정권 과정에서 이분의 권리를 무시하고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OTT 구독료 인상에 정부는 구독료 인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스트림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나 4.10 총선 직후 쿠팡이 멤버십 서비스 인상을 발표해 경쟁사들의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13일 오후 한시뉴스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쿠팡의 유료 멤버십 월 요금에 기존 대비 58% 인상 계획을 전했습니다. 쿠팡은 멤버십 서비스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쿠팡 플레이와 연결되어 있어 요금 인상이 쿠팡 플레이 시청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OTT 멤버십에 비해 저렴한 요금이며 다방면에서 무료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압도적이라는 쿠팡 측의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가격 부담이 덜해 몇 개 콘텐츠만이라도 보려고 가입했는데 한 번에 58% 인상은 크게 느껴진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편 보도는 CJ ENM의 OTT 플랫폼인 티빙이 다음 달부터 KBO 프로야구 중계를 유료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는데요. 이를 둘러싼 중계 품질 및 고령층 등의 접근성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덧붙였습니다. 한 시민은 여러 군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유료와 반대의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와 함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구독료 인상폭이 넓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가격 인상을 바라보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시각을 다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도를 통해 티빙의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 유료 전환에 대한 내용과 시청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는 시민의 의견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티빙의 유료 중계 발표 이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에 대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이 보도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을 재점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자살이라는 표현의 대안으로 극단적 선택이 사용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자살이 능동적 선택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언론중재위원회는 이에 대한 시정이 권고된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오후 12시 뉴스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자살 사건 보도 제목에 극단적 선택 표현이 사용되면 시정이 권고된다고 전했습니다. 자살이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이라는 오인 유발의 가능성과 모방 자살의 위험이 있어 이와 같은 사건을 보도할 경우 사망이나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 사용이 적절하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살과 관련해 사망자 및 유족의 신상, 자살 장소와 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보도 등에 시정 권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자살 보도와 관련하여 권고 기준과 윤리 강령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 보도와 관련해 국내 언론에서는 자극적이고 과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자살에 대한 내용을 보도할 때 보도 지침을 준수하는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이 보도는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하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 말미에 언급한 자살 관련 심의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 건수, 기사 유형 등에 대한 통계 지표와 전문가의 견해 등이 덧붙여졌다면 관련 보도에 대한 심각성과 자살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때입니다. 16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과정을 통해 안전교과 및 단원이 신설되는 등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이 유지되었고 이론교육 외에 생존수영교육도 시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육에 지난해 전체 학생 중 약 80% 이상인 216만 명이 참여했지만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 부족에 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덧붙였습니다. 지역별 수영장 인프라의 차이, 학교별 일정 조율의 어려움, 수영장 섭외 및 인솔 등의 과정이 모두 교사의 책임으로 이어져 생존 수영 의무화는 긍정적이지만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교육 내실화를 위한 시설 확충 계획을 밝혀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고 등 우리 사회에 안전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유사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보도는 교육 현장에서 이를 위한 제도와 교육 과정을 마련해 안전교육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이를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을 함께 전해주어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알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추후 관련 보도를 할 때에는 학교 현장 종사자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덧붙여 안전교육의 효과, 필요성 등이 더욱 강조되길 바랍니다. 처음 방문하는 장소에 갈 때 지도 앱의 도움을 받는데요. 최단거리와 최단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앱은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교통약자들의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앱을 출시했는데요. 지난 16일 뉴스투나잇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서울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앱 출시와 관련된 내용을 전했습니다.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시민 등 교통약자들이 다니기 쉬운 길을 안내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서울 동행 맵이 출시된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도상 턱이 높거나 경사가 심한 곳, 계단 등을 표시하고 이 구간을 지나지 않는 경로와 저상버스 승하차 예약, 가까운 지하철역의 번호를 볼 수 있는 기능 등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이 도움되지만 곳곳에 위치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휠체어 이용자들이 혼자서도 다치는 일 없이 다닐 수 있다는 한 시민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보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길 안내 앱은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경로에 계단 등이 있는 길을 안내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편리하게 이용되는 서비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플랫폼에서 개별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도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고 우리 사회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에 놓여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와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쉽게 완화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욱이 1인 가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단시간에 해결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 17일 오후 1시 뉴스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시행 결과를 인용해 저출산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33.6%로 2015년과 2020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는 27.6%, 30세 미만은 15.7%로 2020년 조사보다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독신으로 사는 것에는 47.4%,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는 39.1%가 동의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출산과 결혼 등은 여러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1인 가구와 독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증가, 자녀 계획 등에 대한 통계 결과를 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30 세대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이 보도는 단순히 분석 결과만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파악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하는지에 대한 제시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함께 송출된 영상이 보도 내용을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식사 및 집안일 등을 잘하는 1인 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는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 배달 음식을 먹는 장면, 작아 보이는 방 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통해 1인 가구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도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송출되는 것인 만큼 영상 제작 시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된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숙명여자대학교 이루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셨어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풍경여 지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인데요. 이 약초의 쌍화탕에 미용실까지 전통과 정겨움이 가득한 충남 금산의 매력을 담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방송은 깻잎으로 가득 찬 비닐하우스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2015년 전국 최초 깻잎 특구로 지정되기도 한 금산구는 전국 깻잎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요. 금산 지역에서 재배되는 깻잎들은 색과 향이 진하고 식감이 부드러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금산에서 깻잎이 잘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낮과 밤의 기온차에 있었습니다. 깻잎의 뒷면을 보면 앞면과 다르게 진한 붉은색을 띠는데 이것이 바로 기온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농장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기계가 한가득인 스마트팜의 모습이 비쳤는데요. 돈은 많이 들지만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실내가 인상 깊을 만큼 깨끗한 모습이었는데요. 비닐하우스 곳곳에 설치된 센서가 온도와 습도 등을 진단해주니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농사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말벌집과 말벌, 유충을 담가 숙성시킨 술인 노봉방주를 찾으러 가봤는데요. 알고 보니 이 식당의 주인공은 자연산 버섯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부부가 실제로 산에 올라가 버섯을 채취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쌀이버섯, 흰 굴뚝버섯, 벚꽃버섯까지 이름마저 생소한 처음 보는 버섯들이 신기했습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른 버섯들은 모두 염장을 해서 보관할 수 있지만 화면에 보이는 이 능이버섯은 염장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염장을 하려면 염분기를 빼기 위해 물에 담가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능이버섯 고유의 향과 맛이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방송은 실험실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많은 용기들이 있는 진산면의 한 체험장으로 떠났습니다. 보이는 건 갈색의 흙뿐이지만 이 안에는 여러 곤충의 알들이 부화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다양한 곤충들을 만나볼 수 있고 곤충을 잡아먹는 생물도 볼 수 있는 곤충 체험 농장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유충이 다 자란 성충의 모습까지 한 번에 다 살펴볼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엔 가까이서 관찰하기 어려운 다양한 종류의 사슴벌레도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요. 표범 도마뱀부치 같이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생물들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2부의 시작은 약초꾼의 쌍화차 전문점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약재를 채취해서 사용하다가 남은 것들을 버릴 수 없어서 술을 담가놨던 것이 이렇게나 늘어나 버렸다고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보물은 바로 이 동충하초라고 합니다. 야생 누에의 몸에서 버섯 포자가 올라온 것인데요. 누의 몸에서 나오는 건 참 귀한, 신기한 약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살면서 받은 상처로 인해 산을 도피처로 들어가시기 시작했는데 사람 대신 산야초를 벗삼아 살다 보니 어느새 쌍화차집 사장님이 되어 있으셨다고 합니다. 13가지의 약재를 8시간 동안 달여 만드는 쌍화차는 진한 색만큼이나 맛과 향도 모두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설탕을 전혀 쓰지 않고 약재마다의 성격을 잘 살려서 만들어내다 보니 이곳 쌍화차의 효능도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쌍화차 전문점에 이어 시끌벅적한 한 미용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금산의 사랑방이라고 불리는 이 미용실은 버스 시간도 기다리고 여럿이 모여 이야기도 할 겸 모이는 공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연락하고 오신 것도 아닌데 우연히 이렇게 오늘도 만나게 되셨다는 분들. 무려 31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다 보니 가족 같은 단골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도 재촉하는 사람 하나 없이 도란도란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기하시는 손님들이 전화도 대신 받고 미용 보조 역할도 해주시는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운 미용실 풍경이 인상 깊었는데요. 당연하다는 듯이 스스로 머리를 감으시는 손님들의 모습도 정겨웠습니다. 금산읍에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있다면 진산면에는 가족들의 놀이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최초의 그림책 마을이 있었습니다. 알록달록 동화 속에서 볼 법한 책의 마을처럼 꾸며진 이곳. 흔히 그림책은 아이들을 위한 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른들을 위로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림책은 아이들은 아이들의 시각에서 해석을 하게 되고 어른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에 비춰서 해석하게 된다는 사장님의 말씀에 공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 월영산 출렁다리의 전경이 방송에 담겼는데요. 산과 강에 어우러지는 금산에서 활짝 핀 봄을 만나보는 건 어떨지 권유하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류현 학생은 이번 모니터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네, 저는 마을 사랑방이라고 불리는 미용실의 풍경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미용실에 가면 사실 각자 휴대폰 하기 바쁘고요. 또 누군가와 잘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는데요. 이 미용실은 일손이 부족하면 손님들이 나서서 서로 머리에 있는 것들을 빼주시기도 하고 머리를 직접 스스로 감고 말리시기도 하는 모습이 정말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또 대기 과정에서 어느 한 분의 재촉이나 불평도 없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는데요. 그런 장면들을 보니 어느 곳보다 온기가 가득한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미용실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감상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이루연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거일 언론은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었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임종섭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선거 때만큼 이제 방송사들의 개표 방송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네. 그래픽 기술도 있고 스포츠 중계 못지않은 긴장감 넘치는 해설까지 더해지면서 흥미로운 드라마 같다라는 외신평도 나오고 있는데 각 방송사의 개표 방송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그 22대 총선 최종 투표율이 67%로 역대 총선 중 1992년 이후 최고라는 점을 반영하듯이 지상파 방송사, 종합방송 채널, 보도 전문 채널 등 여러 방송사가 투표가 끝난 이후에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방송사 중에는 후보자 인물 사진을 후보자 간에 서로 겨루는 동작과 연결해 시각적 효과도 늘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개표가 새벽까지 이어지는 지루함을 잠시 잊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그래픽 기반의 개표 방송 양식은 과거 개표 방송에서도 반복된 부분이 있어서 신선함은 다소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선거 당일 많은 국민들이 가장 기다리던 시간은 바로 투표 마감 시간 출구 조사 결과였습니다. 예. 이 실제 개표 결과와 주요 격전지나 정당별 의석수가 출구 조사 결과와는 좀 달랐다. 의아함이 좀 있었는데 이번 출구 조사에서 예측이 빗나간 이유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출구조사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구조사는 사전투표가 아니라 본선거에서 진행됐으며 사전투표에는 약 1,384만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31.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67%이니까 전체 유권자 4,428만여 명 중에 약 2,966만여 명이 사전투표나 선거 당일에 투표한 것입니다. 투표한 유권자 중에 사전투표한 비율은 따라서 46.7%에 이릅니다. 따라서 본선거의 출구조사로 예측하기에는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언론은 출구조사가 틀렸다는 점을 앞다투어 다뤘는데요. 법적으로 사전투표에 출구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전투표한 유권자 중에 60대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전투표함 열자 출구조사 빗나가, MBC는 실제 총선 결과와 차이가 난 출구조사 발표라는 제목으로 사전투표 비율과 함께 지역구가 254곳으로 많고 후보자 수도 많다는 점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이 방송은 이번 출구조사는 전화 여론조사로 사전투표 보정 작업을 합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보정 작업을 문화일보도 기사로 다뤘습니다. 이 신문은 역대급 사전투표율, 출구조사 적정률 위기라는 제목으로 출구조사 절차를 다른 매체와는 달리 자세하게 설명해 눈에 띄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의뢰한 3개 조사기관이 전국 1만 4천여 개 투표소 중에 2,000개 투표소를 선정해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5번째 사람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21대 총선에서도 253개 선거구 중에
14개 선거구에서 출구조사 예측이 빗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254개 선거구 중에 18곳의 예측이 틀렸습니다. 네. 예. 뭐 투표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빚어졌죠. 투표소 안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도 맞습니다. 있었고 네네.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언론들에서는 투표 분위기나 이런 소동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은 그 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찍기, 음주 난동, 투표용지 촬영, 그리고 인터넷 방송 등 지역 투표소에서 일어난 여러 소동을 보도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노컷 뉴스는 부산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8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사전 투표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투표하겠다고 난동을 부렸다고 전했습니다. KBS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유권자가 찍은 사진을 삭제한 뒤에 투표함에 용지를 넣고 퇴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이 방송은 투표소를 잘못 찾은 유권자가 투표를 못하게 한다며 난동을 부리거나 술에 취한 사람이 투표소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다뤘습니다. 동아일보는 개인 유튜버가 투표소로 가는 시민을 촬영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은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개인 유튜버가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지는 않았으나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찰이 촬영을 중단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예. 선거 때마다 이제 조작, 부정선거 등의 의혹이 제기되곤 해왔습니다. 예. 이번에는 사전 투표함에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를 불법 투입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 언론사에서는 부정선거 논란을 어떻게 좀 보도하고 있는지요? 예,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나온다는 주장은 이번 언론의 총선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관심이 집중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촬영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KBS는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판사 등 공무원들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신문인 뉴델리는 경찰청이 특별 승진을 내걸고 경찰관 2,000명을 투표용지 이송에 투입하고 각종 부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지인 법률신문은 총선을 앞두고 법원장과 부장판사 270명이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일에 밤을 새우며 선거 절차를 주의했으며 투표함을 여는 조를 편성해 투표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신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덜고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다뤘습니다. 이 신문은 이를 위해 투표와 개표 업무를 다룬 경험이 많은 풍부한 공무원이 많이 배치됐으며 21대 총선과 비교해 투표 사무원 등에 참여한 공무원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선거 기간 많은 국민이 언론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접하고 이는 또 표심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중요할 텐데 선거 시에 언론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주요 언론사들은 선거 보도 기획단을 만들어 총선에 관한 주요 쟁점과 판세, 유권자 동향 등을 집중해 보도했습니다. 이미 과거 선거에서도 반복해 나타나는 문제이나 언론은 표심의 향방을 예측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기관이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도 여론조사 예측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여론조사의 신뢰도는 미국 등 국외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 지형에서 여론조사가 갖는 불확실성을 언론은 이미 알고 있을 터인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된 점에서 언론은 외부 자문이나 협업 등을 활용해 과학적인 여론조사와 충실한 보도가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볼거리 중심의 흥미 위주보다는 지역 현안,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 지역구 유권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촘촘하게 보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임종섭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